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10월의 하늘이 한층 더 높고 맑아진 주일입니다. 조금은 서늘해진 바람 속에서도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며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눈을 주님께 돌려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나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의 칼럼, 소망 유언서, 왜 필요한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찾아오지만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은 모두 다릅니다. 소망유언서는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문서가 아니라 내 삶의 신앙과 감사,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시간, 유분자 이사장의 글을 통해 아름다운 마무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았으니 이왕이면 나도 오래 살아보자 하고 막연히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명장치에 의존해 의식도 없이 식물인간으로 100살까지 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무의식 상태로 무한정 누워있다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이 겪을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 이뤄 놓은 좋은 이미지와 아름다운 기억은 다 사라지고 불쌍하고 가슴 아픈 모습으로만 가족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한 것보다는 아쉬운 듯한 게 좋은 법인데 이 세상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쉬워할 때 떠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복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죽음의 복, 다른 말로 하면 고종명입니다. 요즘 말로는 998834가 될 것입니다.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온갖 첨단 기구를 다 동원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의사들은 애를 씁니다. 바로 연명장치입니다. 환자가 몇 살이든 환자가 그걸 원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 할 뿐입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연명장치를 떼자는 말을 선뜻 못합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대한 불효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환자가 몇 년씩 연명장치에 의존해 비참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인 중에 다복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온 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는 떠나기 며칠 전에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그저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간 것인데 그 길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놓고 여행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모두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 누운 그분은 몇 년을 식물인간으로 사시다가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쓰러지셨을 때 바로 가셨으면 저렇게 비참한 나날을 보내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병문안 갔을 때마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미리 죽음에 대한 결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바로 소망 소사이어티가 벌이는 아름다운 마무리 운동, 그 중에서도 소망유언서 쓰기 운동입니다. 소망유언서란 죽음을 앞두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정해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 될 수도 있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판단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유언서는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사망했을 때 당황할 내 가족을 위하여 나의 소망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전의료 지시서, 어드밴스트 헬스케어 디렉티브입니다. 소망유언서에는 임종 전 의료 결정과 임종 후 결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 후 결정 사항은 장기 기증을 원하는가, 매장을 할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신 기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임종 전 의료 결정은 바로 연명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불치병이나 뇌사로 인해 육체적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확신될 때 당신은 의료보조기를 사용하여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고 당사자와 증인 2명이 서명을 하면 소망유언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가족들이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보통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되살려야 할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 환자를 가까이서 오래 간병해온 가족들은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습니다. 생명 연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환자의 고통만 더 지속시킬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 끝까지 살려야 한다. 고 고집을 피우면 다른 가족들도 어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젊어서 간호사로 일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소사이어티를 창립하기 훨씬 전부터 교회에서 유언서 쓰기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교우 중에 사업을 하다 은퇴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70대였던 그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오시곤 했습니다. 제가 소망 유언서를 쓰시라고 권하면 그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걸 뭐 하러 쓰느냐는 것이지요. 성격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분이 소망 소사이어티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소망 유언서를 쓰러 사무실에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을 바꿔주면서 확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인은 의사인데 그날 두 분이 오셔서 나란히 소망 유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토요일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지 사흘 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의사인데도 그 순간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 두었는데도 당신은 그대로 따르기가 무척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결국 심폐소생술 없이 그분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한참 후에야 그 부인은 소망 유언서가 고마운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유언서를 안 썼더라면 필경 그분은 식물인간으로 오래오래 목숨만 유지한 채 살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결정을 가족들에게 남기시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남편이나 부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그 충격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미리 결정을 해두는 것이 이 세상 소풍을 아름답게 끝내는 비결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망 유언서에 작성할 내용들을 가족들과 미리 상의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이지만 집행하는 것은 가족들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화장을 원한다고 적어두어도 가족들이 매장을 고집하면 고의는 매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같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김치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김치 프로젝트가 뭐지? 먹는 김치인가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김치는 먹는 김치가 아니라 코리안스 인베스테드인 메이킹 케어기벌스 헬스 임폴텐트의 알파벳 첫 글자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명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가 UC 샌프란시스코의 벤 타박 박사팀과 뉴욕에 기반을 둔 아시안 아메리칸 자원정보 네트워크의 이은정 박사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입니다. 연구로 검증된 건강정보와 연구 결과를 한국말로 또 우리 문화에 맞게 쉽게 풀어 알려드리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김치 프로젝트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대 리 린드키스트 박사가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알링턴의 캐시 이 박사, 그리고 아시안 어메리칸 익스체인지 미디아의 데이비드 최 대표가 커뮤니티 자문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대의 리 린드키스트 교수님과 그 동료들이 개발한 플랜 유얼 라이프 스팬의 5가지 토픽 중 하나인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니어 4명 중 3명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시니어 4명 중 1명은 스스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느끼고 있고 5명 중 1명은 걷기, 듣기, 말하기, 생각하기 같은 일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 중 1명은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병원 입원이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퇴원할 때 어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받게 될 수 있는 재활 치료는 크게 2가지, 예래 물리치료와 재가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예래 물리치료는 병원이나 클리닉을 직접 방문해 받는 치료고 주 2, 3회 치료사가 기구나 장비를 이용해 도와줍니다. 이동이 어렵거나 교통편이 없을 경우 재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로 이 역시 주 2, 3회 진행됩니다. 이 두 물리치료 모두 의사 처방이 있으면 메디케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 치료가 끝난 뒤 의사가 아직 퇴원이 무리이다 판단하면 급성재활 또는 아급성 재활을 권할 것입니다.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급성재활과 아급성 재활은 모두 입원이 필요한 재활입니다. 급성재활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재활로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보다 강도가 덜 필요한 경우에는 아급성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키어드 널싱 해실리티, 한국말로 전문간호시설 또는 요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급성 재활과 아급성 재활은 매일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아급성 재활치료는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진행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치료로 하루 또는 최대 3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급성 재활 역시 매일 물리치료를 하지만 아급성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급성 재활, 아급성 재활 역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메디케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원 후 재활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시설 정보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웹사이트 medicare.gov에 들어가면 내 집 근처에 있는 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곳을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미리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내가 만약 입원을 하게 된다면 퇴원 후 한국 직원이 있는 곳에서 또는 한국 음식이 나오는 곳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두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결정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가게 됩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산책이나 밥 주는 것, 그리고 내 집으로 오는 우편물 관리, 잔디를 깎아줄 사람이나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 눈을 치워줄 사람 등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미리 생각하시고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지 미리 정해두시면 이 역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한인 사회는 유난히 혼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정보를 몰라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로젝트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할까? 어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 이야기의 시작이 곧 준비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미리 준비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방향과 영적 회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꽃인가 잡초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꽃을 좋아하고 잡초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꽃과 잡초가 구별되어 태어나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은 플랜트라도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꽃이 될 수도 있고 잡초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한국고려대학교에서 생태생물공학 교수로 계셨던 강병화 교수에 대한 기사가 몇 년 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2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국 땅에서 자라는 야생풀, 즉 잡초죠. 야생풀의 씨앗을 채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것에 쏟은 것입니다. 그 결과 총 1,700여 종의 씨앗 7,500점을 수집을 했고 이것으로 토종 덜풀 종자 은행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잡초의 씨앗을 거두려고 평생을 보냈다는 사실도 감동적이지만 그분이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 말미에 남겼던 다음과 같은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식물입니다. 다만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 잡초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밀밭에 벼가 나면 벼가 잡초입니다. 보리밭에 밀이 나면 밀이 잡초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을 것입니다. 저는 귀한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씨앗의 종류 그 자체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꽃이 될 수도 있고 잡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금수저, 흙수저 따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심겨져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같은 인생이라도 꽃이 되기도 하고 잡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사람, 그들의 삶이 항상 꽃같이 아름답기만 하던가요? 예컨대 재벌 2세나 3세들 보십시오. 물론 그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사는 금수저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보잘것없이 가진 것 없이 태어났지만 꽃같이 빛난 인생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곳에 심겨져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면 잡초처럼 태어났더라도 꽃처럼 빛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그의 태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길라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라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이게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아버지가 화류계에서 놀다가 우연히 낳게 된 아들입니다. 비천한 태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고 아버지 유산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서 도읍이라는 곳으로 가서 잡류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잡류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불황아들, 아웃캐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갱단들이나 도둑이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 같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정도의 환경이면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도 잡류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이 통일 것 같은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잡초같이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닦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위대한 인물로 꼽히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생이나 자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태생에 어떠하든 우리 꽃같이 빛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인생은 잡초처럼 의미 없게 살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꽃처럼 빛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잡초와 같이 의미 없이 살다 사라지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꽃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깊어가는 10월의 길목에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색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마음의 쉼표가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날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감사와 소망이 여러분의 하루마다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